수요가 늘어나갖고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안 늘어나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딱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돈을 벌려고 달려들어요. 그래도 10분의 채굴되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계속해서 그 수용이라는 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홍콩 ETF 승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홍콩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제 중국 자금이 이 ETF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거다. 이제 이런 기대들을 갖다가 많이 했었던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중국은 지금 그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부동산도 절반 이상 떨어지고 더 이상 사지도 않고 사람들이 비어있는 집이 1억 채가 넘는다고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내에서 그 사실상 비트코인이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금지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는 중국 자금이 홍콩 ETF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예. 미국과 중국에서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들의 자금 유입 상황이나 움직임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블록미디어 나온 뉴스를 하나 잠깐 보면은요. 현물 ETF에 차이나 AMC가 내놓은 게 1억 2,170만 달러가 들어오고, 그래서 단일 회사로 블랙록이 첫날 들어온 거 1억 1,770만 달러보다 많았다. 이제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홍콩 증권거래소 상품개발 책임자가 블룸버그와 얘기해서 현물자산 복합상품 등 레버리지 인버스 전략을 담은 ETF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ETF 출시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 본토 투자들이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대로 그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중국 현지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 투자 대상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천 그 자산이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수 없다. 이게 그 중국에서 이걸 만든 선수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고 한 건 그 길을 열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좀 더 중요한 앞으로의 홍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미래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자본이 ETF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점치는 거라서. 왜냐면 그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추측일 뿐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중국 현지에서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래를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거래소를 통해서. 그리고 채굴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20%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밖으로 내놓은 거하고 실제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홍콩 증권거래소의 임원 아니겠습니까? 홍콩 증권거래소의 임원이라고 하면 홍콩 당국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콩 당국은 중국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 이러한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힌트를 중국 당국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운영 부분하고 중국의 정책 책임자와 연결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 나라들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태국은 규정 변경을 갖다 통해 갖고 지난달 말부터 그 기관 투자가들에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갖다 허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암호 자산이 아니라 증권으로 재분류를 해놓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 미국 ETF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호주가 올해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는 뉴스가 또 저희 블록미디어에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요. 블룸버그가 보도한 걸 갖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재보도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는
그 미국의 ETF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각국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수용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게 두 가지가 겹쳐가면서 나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단기적인 재료들. 단기적인 재료라는 건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수용성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한정된 재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는다고 해서 공급이 늘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급이 늘지 않는 재화가 비트코인입니다. 정해진 양 이상으로. 예, 근데 아파트도 그린벨트를 개발해갖고 공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채도 수요가 많으면 더 내놓고, 주식도 유상증자를 하고, 뭐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금도 가격이 오르면 채광을 할 수가 있죠. 근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좋았던 건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1년에 2% 이상 더 늘리질 못한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많이 이걸 수집하고 그래서 올해 가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 공급량이 늘어나갖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저장 수단의 기본은 뭐냐면은 수요가 늘어나갖고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안 늘어나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딱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돈을 벌려고 달려들어요. 그래도 10분의 채굴되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국의 정부가 ETF를 갖다가 허용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를 늘리는 창이 계속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계속해서 그 수용이라는 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ETF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갖다 보면은 여기 뭐냐면 그 이 가운데가 주식 ETF예요. 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럼 홍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각국 ETF 시장 채권 시장 규모고요. 이게 채권이고 이게 주식이고 이게 혼합형이에요. 주식이 제일 작아요. 거기에서 또 일부가 이제 여기 미국 ETF가 8.8조인데 한국 ETF가 860조 아닙니까? 근데 홍콩은 5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이렇게 작지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으로부터의 수요 확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확대 이제 이런 걸 갖다 기대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로선 미국 시장이 그 암호화폐 부분에 이게 크립토 펀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뭐 태국이라든지 작지만 그리고 호주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장점이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게 비트코인이 이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썼을 때 이제 P2P 화폐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P2P 화폐로서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 중앙 신뢰 기구가 없이 개인끼리 이렇게 전송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갖다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요건 뭐냐면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한 P2P 화폐이면서 동시에 발행량을 갖다 제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가치 저장 수단이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좋은 돈이고 하나는 누구한테 속박받지 않는 좋은 돈, 두 가지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갖고 제도권에 편입이 되잖아요. 금처럼. 그래서 중앙은행이 갖는다든지 기업이 갖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P2P 화폐로서의 장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아무리 정부가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내가 개인 지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쓸 거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쓴다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산정은 돼 있지만은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가치가 올라간다면 P2P 화폐로 쓰는 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속박을 당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참 대단한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비트코인 오디널즈라고 있었잖아요. 그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기업체의 어떤 솔루션을 갖다 비트코인으로 그 보안을 유지하는 솔루션을 갖다가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그 기술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려 있는 건데 그 일부 분들은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ETF로 하거나 금융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P2P 화폐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P2P 화폐로는 계속 쓸 수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4월 총선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총선 결과는 뭐 비트코인의 지금 정책보다 적대적인 게 나온 건 없었거든요. 예컨대 뭐 ETF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ETF를 만들 수 있게도 해주겠다, 그 부분을 갖다 다른 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해주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의 악재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뭐 나쁜 영향을 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긴 힘들고, 근데 이제 그 정부는 끊임없이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뭔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힘의 관계, 그리고 어떤 비트코인을 어떤 전략을 택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컨대 뭐 스위스라든지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화폐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안 물리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산업도 더 진흥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국내에 더 많이 축적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정치권과 우리나라의 정부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에 다른데 아직 그런 전략이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있는 건 없습니다. 예.